우찌무라 간조전집 제8권 제2부 신앙생의 네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 땅에서 귀하게 많은 글을 남기신 우찌무라 선생님 책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글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까워서 리딩을 올려서 유튜브에 녹음을 해서 듣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질문에 대답이 되는 귀한 리딩이 되겠다 하여 리딩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리딩을 듣는 귀한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찌무라의 세상에서의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그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듣기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가 꼭 들어서 그분들이 답을 얻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떻게 여름을 보낼 것인가인데, 이걸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니까 꽤 길긴 해요. 그런데 이게 한 글 하나예요. 그래서 아마 도쿄 독립잡지에 이렇게 아마 글을 올리실 때 꽤 긴 글을 올리셨던 것 같아요. 여러 장에 걸친 잡지에 올린 글인 것 같은데, 중간에 끊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끝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읽겠습니다. 여름은 휴양의 계절이라고 한다. 그러나 휴양의 계절이라고 해서 낮잠만 자는 시기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따로 낭비할 시기를 만드시지 않았다. 휴양도 일종의 일이다. 휴양이란 마음과 몸의 세탁을 뜻하는 것이다. 평소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 종사하고 몸에 맞지 않는 직업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일이다. 그러므로 여름 동안에는 혹은 1개월간 혹은 일주일간 만일 어쩔 수 없다면 하루라도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신체라는 기계에 조금이나마 손질을 가하고 가을 바람이 불게 되면 다시 세상에 나가 의무적인 전쟁을 계속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여름철은 되도록이면 시가지를 떠나서 산속 물맑은 계곡이라든가 해변가, 물과 하늘이 한데 어울린 곳에서 자연의 미와 우리의 참 자아를 즐기는 것이 좋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방방곡곡까지 속인들이 떠들썩하는 시절엔 하는 수 없으니 농가에 숙박을 부탁하고 소나 닭과 더불어 자연적 생애를 보내는 것도 좋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썩이는 것은 속인이니까 속인이 있는 곳은 제 아무리 아늑하고 깊숙한 선경일지라도 조금이나마 휴양이 되지는 못한다. 사회학자의 설에 의하면 사회라는 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성립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회보다도 더 인류를 괴롭히는 것도 없다. 사회가 있으니까 예의라는 것이 있다. 관사라고 하면 시시한 인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당한 예절을 차리지 않을 수 없고, 귀족이라고 하면 아무리 방탕무례한 사람이라도 결코 이놈 저놈 부를 수는 없다. 특히 일본과 같은 사회에는 의리라는 몸을 결박하는 강한 밧줄이 있어서 무슨 일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일본인의 생애이니만큼 비록 어느 정도 좋은 이상이 있더라도 그것을 실천할 수는 없고 다만 마음속으로 생각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에서만 살다 보면 심신이 저절로 위축되어 마침내는 천부의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조차
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학위 휴가를 활용하여 이 허례 허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떠나고 약간 야만적일는지는 모르지만 적나라한 자연으로 돌아가서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산에 호소하고 사회에서 입 밖에 낼 수 없는 것을 바다를 향해 홀로 외침으로써 나는 사회의 노예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자녀임을 재차 자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잃어버리려던 자유의 관념을 회복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며 우리를 인도하는 자연의 법칙이 있음을 확인한다면 다시 사회의 먼지 구덩이로 돌아갈 때에는 남자는 남자다운 남자, 여자는 여자다운 여자가 되어 속인들이 발 아래 짓밟힐 우려가 없게 된다. 그러나 휴양이라고 해서 반드시 산에 오르고 바다에 나갈 필요는 없다. 오늘날처럼 피서가 유행하는 때에는 부자나 속인들은 여름이 되면 대개 피서지로 가버리기 때문에 도시의 공기는 의외로 맑아진다. 꽃 구경하는 계절, 우네오라든가 무키시마를 산책하자면 눈에 띄는 것 치고 비분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여름이 되면 도시의 공원은 가난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된다. 냇가에 나가서 바람을 쏘이는 것도 흥취 있는 일이다. 앞마당에서 아침 일찍 나팔꽃을 사랑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어쨌든 여름은 가난한 사람들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숯 가게의 외상값을 근심할 필요도 없다. 80전짜리 옷 한 벌이면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 참말로 고마운 계절이다. 그러므로 이때를 이용해서 생명의 세탁을 하고자 한다면 번잡한 도시 속에서도 몸과 마음의 휴양을 꾀하지 못할 것은 없다. 여름에는 복잡한 일은 하기 어렵다고 한다. 물론 까다로운 일은 여름철에 맞지 않는다. 때문에 평소의 잡일은 되도록 버려두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낮잠이나 자라는 뜻은 아니다. 쓸데없는 잠은 몸을 휴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것이다. 적당한 공부가 차라리 신체에 유익하다. 다만 어떠한 공부를 하든지 초조하게 굴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재미를 붙이고 연구를 한다면 철학 같은 것도 가장 적당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외국에서는 어학 연구는 학위 휴가 중의 유행처럼 되어 있다. 간단한 역사 같은 것도 마음의 수양에는 지극히 적절한 것이다. 다만 여름철의 연구물은 평소의 전문 분야와 다른 것이면 된다. 철학자는 철학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문학자는 소설을 읽는 일을 중단하고 동물학이라도 연구하는 것이 좋다. 관리나 상인처럼 항상 남의 비위만 맞추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학위 휴가 중에는 도덕이나 종교적인 서적이라도 읽고 독립심을 기르는 것이 좋다. 학교 교사라면 계통적인 연구 방법으로 외국어의 원리라도 배워둘 일이다. 가을에 접어들면 그의 지식은 한층 증진하여 위엄이 높아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쨌든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 여름에는 소설책이나 읽는 계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소설을 읽고 나태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면 휴양다운 목적을 상실하여 심신이 다 쇠약해질 수는 있어도 건강을 증진시킬 수는 없다. 여름철에 특히 적절한 연구 종목은 자연, 그것이다. 박물학은 학이 특유의 학문이다. 여름철은 몸을 바깥 공기에 쏘이게 되느니만큼 우리는 이때 직접 자연과 사귀어야 한다. 가장 간이하면서도 누구에게나 알기 쉬운 것은 지리학이다. 물론 정치 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지리는 정치 문제와 더불어
하기 국해가 개회되었을 때 지도상에서 배우면 충분하다. 우리의 마음을 길러주는 것은 자연지리이다. 또 지리라는 것은 명승지를 찾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풍류객이라고 일컫는 게으름뱅이나 할 노릇이지 성실하게 인생을 보내고자 하는 지사가 할 일은 아니다. 우리는 후지산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는 사람을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 지구는 인공적으로 꾸며진 정원이 아니다. 후지산이나 시로야마는 정원 안의 동산은 아니다. 지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지의 이, 땅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땅에도 자연의 이치가 숨어 있다. 후지산은 이토 히로부미 후작의 별장의 풍취를 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완전한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비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즉 후지산의 지리란 후지산의 존재 이유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 산의 기인은 무엇인가? 그 산의 분출이 일본 산계의 구조에 미친 결과는 무엇인가? 후지산과 국민 사상, 후지산과 일본 역사, 세계에 있어서의 후지산의 위치 등등이 이 명산에 관한 중요한 연구 제목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 한도 내에서 다소의 주해를 이들 문제에 내릴 수 있다. 그 산 꼭대기에 기어 오르건 그 산 기슭을 돌아다니건 이상과 같은 대문제를 항상 마음에 새겨두지 않는다면 지리학의 흥미는 대단히 희박하여진다. 산에는 산의 학문이 있고 강에는 강의 학문이 있다. 산의 높이를 재어보는 것도 한 가지 재미나는 학문이다. 반드시 측량 기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 어느 산에도 가파른 비탈과 완만한 비탈이 있다. 그 경사 여하는 삼림의 조성 우량의 응결에 큰 관계가 있다. 말이 어려워서 막 꼬여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 때문에 생산물의 다과나 성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촌락의 흥패, 민가의 집산까지도 사소한 지리적 이유로 좌우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리학에 대해서도 참 이렇게 조예가 깊으셔서 이런 것을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살면서. 그러니 얼마나 참 인생을 헛살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끄러워져요.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다 보면 이 인생을 깃털같이 가볍게 살아온 그런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천문학은 학이 연구의 좋은 제목이다. 특히 시가지에서 무더위를 견뎌야 할 사람에게는 유일한 자연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별자리의 아름다움은 겨울철이 제일이다. 유명한 오리온성은 겨울이 아니면 그 장관을 볼 수 없다. 또 하늘이 맑게 개는 것도 겨울이 제일이다. 그러나 아마추어 천문학자에게는 한밤중에 추위를 무릅쓰고 밖에 나가 서 있을 용기가 없다. 그러므로 여름철 산책 시간을 이용하여 약간 천체의 배치를 알아보는 것도 대단히 유익한 일일 것이다. 물론 복잡한 내용까지는 몰라도 좋다. 그러나 누구나 북두칠성은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천문학에서는 큰 곰좌라고 부른다. 큰 곰좌에는 검과 꼬리가 있다. 검이 가리키는 곳에 북극성이 있다. 꼬리가 가리키는 곳에 아크튜러스라고 하는 1등성이 있다. 북극성은 또 다른 작은 별들과 더불어 작은 곰좌를 형성한다. 큰 곰좌 한가운데에 있는 별로부터 북극성을 통하여 직선을 그으면 그 선은 카시오페아라는 6별로 형성된 성자를 지나서
페가수스라는 거의 바른 네모꼴을 형성하고 있는 아름다운 별자리와 부딪힌다. 안드로메다는 페가수스와 계속되며 그것이 끝나는 곳에 페르세우스의 세 별이 있다. 페르세우스의 한편에는 카펠라라는 일등성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유명한 플라이아데스가 있다. 플라이아데스 속에 있는 하르시온 성은 어느 천문학자의 설에 의하면 성계의 중심점이라고 한다. 물론 이 정도는 웬만한 천문학 서적에는 다 나와 있다. 그러나 이 정도도 모르는 문학자나 정치가도 많다. 삼나 만상이니 반짝이는 열숙이니 군성 얼마나 찬란한가라는 투로 중국식의 형용사를 써가며 학자인 척 하지만 대개는 별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작자들이다. 또 천문학의 연구는 우리의 배포를 두텁게 한다. 자질구레한 일을 잊어버리고 우주와 영원을 생각하게 한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국가론자들에게는 사상적으로도 가장 좋은 묘약이다. 일본이 넓고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의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아크투리어스는 지구로부터 1억 5,254만 다라라라라 천 마일이나 되는 수억만 마일이에요. 이거 다 셀 수가 없어요, 저는. 되는 먼 거리에 있다는 말을 들으면 놀랄 것이다. 북극성은 그보다 갑절이나 되는 거리에 있는 것이다. 1초 동안에 18만 6천 마일을 달리는 광선의 속력으로도 아크투리어스까지 가자면 26년이나 걸리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가까운 별 중의 하나다. 우리 인류는 이렇게 광대한 우주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시민이라기보다도 우주의 주민이다. 그러하거늘 하나에도 국가, 둘에도 국가라고 떠들면서 우리를 겨우 20만 마일도 못 되는 이 나라 속에 가두어 버리려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딱한 노릇이 아닌가. 그러므로 천문학을 연구하면 시시한 불평도 일지 않게 된다. 이와자키가 1억만 원의 재산을 모았다고 해서 그것이 어쨌다는 것인가? 이 지구 자체가 우주 전체에서 볼 때에는 티끌처럼 미미한 것이다. 우리에게 한 치의 토지 소유권이 없다고 해서 별로 슬퍼하지 않아도 좋다. 오리온도 내 것, 플라이아데사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왕공 귀족보다 더한 부자이다. 우리는 제왕의 관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 머리 위에는 아크투리어스 근처에 있는 북관이라고 일컫는 7별이 관의 형상을 이루고 빛나고 있는 것이다. 지상에는 속인들이 바로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무한, 무변, 무방의 우주를 우리 집으로 정할 수 있다. 우리는 이따위 조그만 세계는 기꺼이 속인들에게 던져줄 수 있다. 우리에게는 1등성으로부터 3등성까지 약 4,300만이나 되는 세계가 있다. 미쓰이가 일본 안의 광산을 모두 매점하더라도 달나라 하나만도 못한 것이다. 이또 히로부미 후작이 아무리 뽐내 보았자 수성이나 목성에겐 아무렇게도 생각지 않는다. 더욱이 하르시온의 중심점에서 본다면 귀족이나 거상의 내막에는 갖가지 더러운 것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을 환히 내려다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천문학의 연구는 심신휴양을 위해서 가장 적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우 진짜 유식하셔. 광물학은 지질학의 한 학과이다. 이제 광물학까지
아이고지요. 자연학이 나오든가 하더니 또 별에 대해서 나오더니 이제 또 광물에 대해서 또 그 미국에서 그 광물학 교수님이랑 1대1로 공부하셨다더니 광물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어지셔가지고 그죠? 네, 참 자신이 잘 알고 공부하셨고 자신 있는 과목이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멋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광물학은 지질학의 한 학과이다. 그러나 독립된 학과로서 연구할 수 있다. 광물학이라고 하면 어쩐지 어려운 학문처럼 여겨진다. 금, 은, 백금, 이리듐, 구리, 쇠, 납, 주석 등에 관계되는 학문으로 광산업자나 연구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그것도 광물학의 일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광물이라고 귀금속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정원의 진검돌도 광물이며 연못 속의 물도 광물이다. 어느 의미로는 우리가 항상 호흡하는 공기도 광물이다. 광물은 단단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수은은 광물이 아니다. 얼음은 물이 응결한 것으로서 그 결정성에 있어서나 그 절광성에 있어서나 훌륭한 광물이다. 고로미암은 이 지상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의 하나이지만 태양의 표면에서는 가스체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무르고가 광물과 비광물의 구별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광물을 호흡하고 광물을 마시고 소금이나 소다 등의 광석을 먹고 마침내는 흙에 묻혀 스스로 광물로 화하는 것이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광물에서 나서 광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광물학은 실로 인류학의 시초이며 마지막이다. 이 세상에서 값비싼 것을 들라고 하면 사람들은 우선 보석이나 귀금속을 꼽는다. 만호, 황종, 경옥, 노곡, 청옥, 금강석, 수옥, 비취라고 하면 제왕의 관을 장식하는 것, 귀족이나 총신의 가슴에 번쩍이는 것으로 생각하여 대개 부러워진다. 그래서 중국 사람의 말에도 훌륭한 전당을 옥전 또는 옥당이라고 말하고 화려한 방을 요제라든가 경실이라고 말한다던가. 동양 여러 나라에서는 천한 여성이 귀족의 은총을 받아 일약 귀부인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옥여를 탔다고 부러워한다. 수정궁이라고 불리는 영국 여왕의 궁전 가운데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인도에는 회교 경전의 글씨를 모두 다 보석으로 벽에 박은 궁전이 있다고 한다. 니코, 우에노, 시바에 있는 독구가와 장군가의 영묘에는 많은 순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그 장관에 놀란다. 그러므로 부나 귀라고 하면 반드시 보석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훈장을 탄 군인은 그것을 가슴에 달고 여바라한 듯이 거리를 활보하는가 하면 귀족의 따님이나 거상의 부인께서는 금강석 2-3개쯤 몸에 지니지 못하면 귀족이나 거상의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일본의 풍조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소라도 광물학을 연구하여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한다. 수정궁에 사는 것은 영국의 여왕뿐이 아니다. 우리네 평민, 하찮은 농사꾼까지도 모두 다 지구라고 일컬어지는 훌륭한 수정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풀잎에 맺힌 이슬을 보라. 태양의 광선을 받아 7가지 광채를 발하는 모습은 여왕의 이마 위에 반짝이는 금강석도 무색해 한다. 혹은 도끼를 들어 아무데나 굴러있는 돌을 깨어보라.
그 속엔 석영 계통의 여러 광물이 보랏빛을 발하기도 하고 혹은 만호색을 띠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벽옥석, 옥화석 등을 발견할 수도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백묵 속에도 그 속에는 운모, 석영, 장석 등의 광물이 포함되어 있다. 겨울이 되면 물은 결정을 이루어 육화형의 광물로 화하고 성 페테르스부르크에 있다고 전하는 러시아 황제의 빈궁은 아니지만 어떠한 오두막 집이라도 빈궁 또는 수정궁으로 화하는 것이다. 구름 위에 무지개가 걸려있는 수도 있고 폭포에 7가지 빛이 찬연하기도 하며 계곡물이 돌에 부딪혀 구슬을 흩날리기도 하고 물고기가 한번 뛰면 보석처럼 반짝이기도 하는 우리가 사는 이 우주야말로 실로 일대옥전이다. 눈을 뜨고 그것을 잘 캐어본다면 그 속에서 사는 우리는 모두 다 왕공, 귀족임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아우 멋있어. 아, 우찌무라 선생님이 이 광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돌에 또 관심이 간 거예요. 그전에는 돌에 뭐또 돌 있으면 이렇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남섬에 가서 이렇게 여기저기 관광지죠. 그런 데를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강가, 아름다운 바닷가, 산속, 폭포 밑 이런 데를 이렇게 가서 그 돌을 하나씩 주워 왔어요. 근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보통 우리가 어느 관광지를 가면 수버니아를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곳에 갔던 기념으로. 근데 자연을 방문하면 뭐를 이렇게 사진이나 한 장 찍어 올까 특별히 수버니아라고 해서 가지고 올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도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돌을 그곳에 갔었던 기념으로 그곳에 있는 돌을 하나 가지고 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거기서 돌을 하나 주워 가지고 그 돌에다가 그게 어디에서 주운 돌인지 이렇게 유성펜으로 그 돌에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 때마다 거기 갔던 기억도 나고 좋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그 이스라엘에서 사실은 제가 돌멩이 한 개를 주워 왔어요. 물론 그때는 우찌무라 선생님 책을 읽었을 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 소설책에 좀 미쳐 있었는데 소설은 아니고 스릴러 책. 저는 소설 막 이런 뭐 연애 소설 이런 건 제가 원래 좀 싫어하고 스릴러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리 차일드라는 작가가 쓴 그 잭 리처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그분이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그 잭 리처 시리즈죠. 잭 리처 시리즈를 제가 거기 또 정신이 팔려가지고 한 2010년부터 그 전에 나왔던 모든 책을 다 사가지고 다 소지하겠다. 이 책으로 영어 공부를 하리라 하면서 그 책에 미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이 그 독일에 갔을 때 독일에서 그 베를린 장벽의 그 귀퉁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주인공의 친구가 그 기념으로 공산주의가 무너진 기념으로 나는 이걸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돌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거 읽으면서 이거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돌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무슨 수버니아는 저는 사지는 않습니다. 잘 사진 않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새로 생긴 습관인데 참 재미있기도 하고 저한테는 즐거운 취미가 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과 그 리 차일드, 잭 리처한테서
배운 그런 습관이죠.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광물학이었어요. 이제 식물학이 나와요. 다음은 식물학이다. 이것은 특히 여름철에 연구할 수 있는 학과이다. 광물학은 사시사철 언제든지 연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식물학은 여름철이 제철이다. 물론 겨울에도 수선화나 동백이 있다. 봄에는 금잔화나 자운형이 있다. 가을에는 칠초, 괄호 열고 쌀이, 참억새의 꽃, 칡, 페랭이꽃, 마타리, 향등골나무, 나팔꽃 등 7가지 가을꽃, 괄호 닫고 와, 그 밖에 향기로운 초목들이 많다. 그러나 식물은 대개가 열대 지방이 본고장인 것처럼 여름은 특히 초목의 계절이다. 만일 초목이 우거지지 않으면 여름이 와도 여름이 아니다. 사하라 사막에는 여름이라는 즐거운 계절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태양만이 여름을 불러온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여름이 여름다운 것은 자연이 푸른 옷을 입고 우리네 인류는 인조적 밀실에서 나와 다시금 아담과 하와의 옛 자태로 돌아가 에덴의 낙원을 방불케 하는 자연의 낙원에서 뛰놀게 되는 데 있다. 푸른 나무 그늘에서 몸을 쉬기도 하고 푸른 풀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걸치기도 하며 화관을 쓰기도 해서 인간이 만물의 왕임을 깨닫게 된다. 궁전이나 요실의 인위적 습관을 던져버리고 풀밭에 앉거나 숲속에 꿇어 엎드려 자연을 통하여 직접 자연의 하나님과 접하는 것이다. 겨울은 광물적 계절로서 엄격한 법칙과 사교적 속박의 철이다. 그와 반대로 여름은 생물적 계절로서 자유와 생명과 어느 범위 내에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굴 수 있는 철이다. 그리고 생물은 실로 자유의 벗이다. 물론 식물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난초라든가 장미라든가 만년청과 같은 이른바 분재라고 일컫는 실내 초목들은 흔히 귀족배들이 완상하는 것으로서 인간에 비유한다면 기생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오구마 백작이라든가 이토호 남작 같은 대단한 분들은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초목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몸과 마음을 위안한다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네 평민들을 위해서 평민적 식물을 많이 만드셨다. 겨울이 가고 다시 겨울이 올 때까지 우리는 온실을 짓지 않더라도 충분히 화초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오랑캐 꽃만 해도 일본에는 23종이나 있다고 한다. 자운형, 민들레, 앵초 등 모두 다 만만히 볼 수 없는 꽃들이다. 사람들은 야생초라고 부르며 천하게 여기지만 시금치, 납가새, 질경이, 달개비 등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본다면 사랑스럽고 귀한 식물이다. 길가에 숨어서 사람들에게 밟히며 혹은 침을 뱉어도 묵묵히 꽃을 피우는 모습은 그야말로 평민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을 보고 동정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자는 진정한 평민이 아니다. 그래서 시인 번즈는 들국화에 대하여 그의 비분을 토로하였고 워즈워드는 애기 똥풀을 향해서 그의 만족감을 진술하였던 것이다. 잡초라고 부르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야생초를 보라. 까치 딸기, 명아주, 쥐 참외, 삼백초 등 볼품은 없지만 얼마나 참을성이 강한가. 베어도 다시 살아나고 짓밟혀도 두드려 맞아도 전원을 점령하여 좋고 귀하다는 식물들을 무색하게 한다. 그들이야말로 식물계의 천민으로서 그것들을 일소하기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가련한 낮은 백성에게 동정을 갖는 사람은
이들 잡초에게도 똑같은 공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 식물은 충분히 그리고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소나무라든가 매화나무라든가 벚나무에 대해서는 문인이나 풍류객들이 오늘날까지 몇 차례나 시시한 노래를 읊조려 찬양했으니까 우리가 새삼스럽게 식물학적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우리들 평민은 모리기난 선생 같은 시인도 아니며 풍류객도 아니므로 삼보의 송림이나 무스마의 마스시마로 소나무 구경을 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헌법이 발표된 이후 일본의 자유로운 평민이 되었으니 까치 딸기나 삼백초와 같은 평민초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은 동물학이다. 이것은 범위가 넓은 학문이다. 첫째, 인간이 동물이다. 때문에 인류학은 동물학의 한 학과로서 혹은 인류동물학이라고도 말하는 것이 적당하리라고 여겨진다. 인류, 즉 인물에도 갖가지 종류가 있다. 여우 같은 놈도 있고 고양이나 개 같은 자도 있다. 뱀처럼 두 가지로 혀끝을 놀리는 작자가 있는가 하면 집 없는 달팽이처럼 뼈 없는 인간도 있다. 비둘기처럼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모사처럼 누구나 싫어하는 족속도 있다. 철학자 스웨덴보르그의 설에 의하면 물개는 모두 심개를 대표한다고 하니 세상에는 적어도 동물의 종류만한 인물의 종류가 없을 수 없다. 때문에 남아메리카에는 나무늘보라고 부르는 게으른 동물이 있다고 하니 그와 같은 인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일본의 하코네이나 오오이시나 가마쿠라이나 즈시에 가보면 남아메리카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짐승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즉 인생에 이렇다 할 귀중한 공헌을 하는 일도 없이 귀족이니 거상이니 해서 떠받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용 인류, 즉 동물은 모두 게으른 나무 늘보와 같은 따위이다. 인도에는 호랑이가 있다고 하지만 일본에는 고양이나 여우는 있어도 호랑이나 사자처럼 위대한 동물이나 인간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리는 일본에도 많다. 그들은 때를 지어 정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원숭이도 있다. 외국 선교사의 흉내를 내며 포교에 종사하고 있는 목사라는 자들은 원숭이의 부류다. 쥐도 있다. 광명을 피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게 숨어 사는 자들은 쥐의 족속이다. 이렇게 그 나라의 동물을 연구하고 그 나라의 인물을 알게 되는 것은 대단히 재미나는 연구다. 인류 동물학은 얘깃거리를 위해서도 좋은 자료이다. 포유 동물학은 우리에게는 약간 힘겹다. 그러므로 이것은 겨울철 박물관에서 연구하기로 하고 남겨두는 것이 좋다. 조류학은 대단히 유익한 학문이지만 가을이나 봄이 적당하나 여름철에는 약간 부적당한 학문이다. 여름철에 맞는 동물학은 말할 것도 없이 어류학이다. 여름과 물은 가장 인연이 가깝고 물과 물고기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여름철은 특히 어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절이다. 사람들은 많이 해수욕을 하러 간다. 가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개 소설을 읽으러 간다고 한다. 금호정사라든가 조승달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꿈이 빚어낸 꿈을 보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다가 어류에 접하더라도 겨우 밥상에서 접할 뿐이다. 도미는 맛이 있느니 메가리는 맛이 없느니 짓거리는 데에 그치고 그것이 우주 및 인류에 대한 관계에 이르러서는 덮어두고 알고자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알고자 하는 귀한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않는다.
사물을 평할 때 관리나 상의는 금전적으로, 문학가나 종교가는 요리하는 식으로 한다. 돔이나 넙치는 맛이 있으니까 귀하다. 놀래기나 쥐치는 불필요하다느니 떠드는 것이 그들 비평가의 버릇이다. 그들은 남의 저작물이나 행위를 평할 때 이러한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류를 보는 데에도 똑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직분으로 미루어 그들은 적어도 심미적으로 수산물을 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산호나 진주를 제외하고는 그들은 바다속에서 미적 존재물을 발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어류학상으로 논한다면 먹돔은 참돔보다 한층 더 도미족을 대표하는 것이지만 그들 문학자들이나 종교가들은 참돔이 먹돔보다 요리적 가치가 있다는 것만 알기 때문에 참돔만 취하려고 애쓰고 먹돔은 배척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어류학의 연구를 권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그들의 직분에 상응하게 그들이 먹고자 하는 어류의 지식적 가치를 알도록 하고 그것을 입으로 맛보는 동시에 마음으로 맛보는 쾌락을 얻게 하고 싶은 것이다. 일본은 어류학자의 천국이다. 좁다란 한 나라 안에 이토록 많은 종류의 어류를 기르는 나라는 또 없다. 이것이야말로 국가론자가 세계를 향하여 자랑할 만한 것이다. 동해의 산물과 일본해의 산물과 북해의 산물은 각각 다르다. 동해에는 인도양에서 산출된 것이 많고 북해에는 북태평양에서 산출된 것이 많다. 즉 어류학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일본은 인도양과 북태평양과의 접촉점에 위치하고 있다. 즉 서양 문명의 정수가 집중된 미국과 동양 문명의 연원인 인도와의 접촉점이다. 이것은 결코 억지로 꿰어 맞추려는 억설이 아니다. 식물도 조류도 같은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박물학의 대가 아가시가 처음으로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그 나라의 식물을 보고 미국의 미래를 예언하였다고 하는 것도 결코 기이한 얘기는 아니다. 정당하게 그것을 해석한다면 자연물은 역사의 예언이다. 어류학도 잘 생각하면서 연구한다면 이러한 사실까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참으로 재미나는 학문이 아닌가. 그러하거늘 이 세상에는 뱀장어와 미꾸라지와의 구별조차 제대로 못하는 인간이 많다. 두 가지가 다 가늘고 긴 물고기이며 장어구이와 미꾸라지탕과는 함께 곁들여서 나오는 요리이기 때문에 미꾸라지는 장어와 같은 계통의 어류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미꾸라지는 잉어와 같은 계통이며 붕어나 쥐노래미와 친척간이다. 외형만을 보고 사물을 판단한다면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내 수첩에 적혀있는 일본산의 어류 종류만 해도 599종이나 되므로 한여름 동안에 그것을 모두 조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변이나 시냇가에 가서 놀게 될 경우 그저 먹는 데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동물학에 관한 서적 한 권쯤 몸에 지녔다가 낚시질을 하거나 그물질을 해서 잡은 물고기를 다소 과학적으로 추궁해 본다면 뜻하지 않은 고상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어류학 다음에는 연체동물학이다. 바다에는 소라, 전복, 미면 조개가 있으며 육지에는 달팽이, 집 없는 달팽이 등 수개의 억압자가 있는가 하면 진주 조개와 같은 순교자도 있다. 연체동물학, 일명 폐류학은 대단히 깨끗한 학문이다. 곤충학은 농학사 마츠무라 쇼냉시의 저술이 나온 이후부터 일본인이 즐겨 연구하는 학문이 되었다. 상화방 서점에서 나온 그 책 한 권을 구해서 이 재미나는 과학의 연구에
한 여름밤을 보내는 것도 좋다. 기생충학도 또한 유익한 학문이다. 그 밖에 해삼, 멍게, 갯나리 등 망자류는 해변에 사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것인즉 소설을 읽거나 정치가에 대한 쓸데없는 비평 따위는 집어치우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자연물에서 우주의 대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좋다. 자연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그 방법만 적절하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공부만 한다면 보통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서 자연학의 대의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학 연구에 필요한 태도는 공부와 인내이다. 그것만 있으면 누구나 과학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재미가 없다. 우리는 자연물의 배열, 분포, 효용을 알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싶다. 일본산의 식물은 몇천 종이 된다든가 조류는 대륙산의 그것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나 이러한 문제는 재미나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만 알고 그것이 인류에 미치는 감화력 또한 얼마나 깊은 뜻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치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자연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자연은 서적과 같은 것이다. 수천만 종의 광물, 동식물은 문자와 같은 것이다. 물론 서적을 읽자면 문자를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문자를 익혔다고 해서 서적 그 자체의 내용을 아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문자를 통해서 나타난 주해가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물은 심령의 시현이다. 마음이 물체에 나타난 것이 자연이다. 우리는 눈으로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물체에 나타난 자연물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어느 나라 말에도 이리라는 말은 식육, 짐승의 일종을 가리키는 말일 뿐만 아니라 탐욕, 강욕, 맹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된다. 비둘기는 순종을 뜻하며 개미는 근면을 의미한다. 자연물에는 각각 도덕적 및 종교적 의미가 있다는 것은 좀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면 의심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말하면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우리를 책하여 말한다. 과학은 상상력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 과학은 엄격한 것으로서 그것 자체의 법칙 이외에는 시인의 공상 같은 것이 개입하는 것을 엄하게 금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도 물론 그 점을 잘 알고 있다. 성서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만으로 자연물을 연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과학의 노예는 아니다. 우리는 과학을 이용해서 자연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에 의해서 자연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과학은 우리의 연구의 방법이지 궁극의 목적은 아니다. 이른바 무미건조한 과학, dry science 이라는 말은 과학 이외의 진리를 탐구하지 않는 과학을 일컫는 것이다. 자연물을 과학적으로만 탐구하는 것이 과학의 직분이라면 과학이란 실로 하찮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시인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인은 자연의 주해자이다. 시인 콜리지가 과학의 정반대는 시가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때 자기가 한 말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시는 과학의 정반대가 아니라 그것의 종국이다. 물론 시인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삼괴남 선생도 시인이며 워즈워드도 시인이다. 술을 마시고 시를 짓는 사람도 있으며 단식을 하고 시를 짓는 사람도 있다.
이 백은 술 한 말에 시 100편을 지었다던가. 유예의 하나로 간주되는 마쿠라야마의 시는 과학의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어느 의미에서는 윤리학의 정반대이다. 나는 중국이나 일본에도 자연적 시인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왕유의 춘계 문답의 단구 같은 것은 상록수를 노래한 시로서 훌륭한 것이다. 문춘계, 도의정방화, 연광수 첨안, 하사 동무화. 춘계에게 묻기를 도의 참으로 방화, 연광 도처에 가득하다. 어찌 홀로 꽃이 없으랴. 춘계 답, 춘화 거기구, 풍상 요락시, 독향 군지불. 춘계 대답하되 봄에 꽃이 핌이 얼마나 오랜만인가. 풍상 요락시에 홀로 빼어남을 그대는 아는가 모르는가. 그 밖에 일본이나 중국의 서적을 뒤적이면 이런 종류의 시가는 많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연이 무엇인가를 터득하고 숙고하고 자연물의 시적 진리를 탐구하고자 시도한 시인은 아직 중국에도 일본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시는 과학의 종국이라고 나는 말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는 과학의 선구자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고대의 자연 관찰은 거의 다 시가적이었다. 인도의 베다 경전 같은 것, 페르시아의 젠트 경전 같은 것은 대개 우주를 시인적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구미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자연 시인은 과학 이전의 시인과는 전혀 다르다. 고대의 시인의 그것은 어린아이의 우주관 같은 것으로서 시적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무의식적인 상상이었다. 그와 반대로 오늘날의 자연 시인은 숙고, 정사하는 노인의 자연관이다. 의지와 도리 위에 세워진 초과학적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시인은 구미에도 많지 않다. 독일의 괴테가 일대 자연 시인이었음은 그의 과학적 지식으로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전문은 예술이었다. 자연에 취할 만한 열성은 그에게 없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 밖에 물론 시인으로서 다소 자연을 노래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순수한 자연 시인이라면 나는 영국의 워즈워드와 미국의 드로우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워즈워드의 이름은 지금은 일본인의 입에도 많이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아직 그의 작품을 일본 사람들은 많이 읽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도 무리는 아니다. 서양의 시라고 하면 덮어놓고 연애 시일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과거 15, 16년간 서양 문화의 보급을 방해한 정부의 교육 정책의 결과이다. 일본인은 다시 옛적으로 돌아가서 위징, 두자미의 작품을 흥얼거리게 되었으니 워즈워드, 테니슨을 거의 잊어버리게 된 것도 이상할 것은 없다. 워즈워드를 우리나라 독서 사회에 소개한 사람은 내가 경애하는 미야자키 고쇼시를 제외하고는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을 불완전한 대로 번역하고자 시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 일본 사람은 워즈워드의 이름은 듣고 있어도 그가 어떠한 사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지를 모른다. 어쩌다 그를 평하는 사람도 그를 운둔 자의 한 사람인 것처럼 간주하고 그를 바이런과 비교하여 비겁한 인간이라고 지탄할 형편이었다. 워즈워드의 인물이나 그의 자연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름 휴가를 지내는 방법의 하나로서 그의 작품의 연구법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다. 워즈워드의 작품이라고 하면 누구나 우선
excursion을 든다. 그러나 그 작품은 장편이며 또 지루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름 동안의 읽을 거리로는 대단히 부적당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의 자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프렐루드는 대단히 대작이다. 그 작품 속에 표현된 자연물의 관찰은 실로 비상하다. 안개 속에서 양을 치는 목자를 보았을 때의 감상 같은 것은 성서의 계시록을 방불케 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이 작품도 대단히 철학적이어서 바닷가에서 시원한 바람이나 쏘이며 읽기에는 약간 딱딱할 것이다. 그 밖에 라오다미아, 오데트 이모랄리티 등은 자연의 노래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초학자가 워즈워드를 즐기려면 그의 소품이 적절하다. 수식어도 간결하고 사상도 직감적이기 때문에 약간 영어를 해득하는 사람이라면 그다지 힘들이지 않더라도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유명한 그의 수선화 Daffodils 같은 작품은 가장 좋은 예이다. 산머리에 높이 뜬 구름과 같이 내 홀로 방황할 때 호숫가 나무 그늘에 수선화 한때를 문득 보느라 가는 바람에 너울너울 춤추는 금빛 수선화 은하수가에 반짝거리는 별과도 같이 촘촘히 끝없는 줄을 지어 물가으로 늘어선 저 수선화야 천이냐 만이냐 고개를 까딱여 기쁨에 겨운 춤을 추도다. 물결도 곁에서 춤을 추지만 기쁜 물결보다도 더 빛나도다. 이러한 벗과 같이 할 때에 시인이 안 느끼고 어이리마는 나는 바라보고 다만 응시하였을 뿐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보배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매양 기다린 평상에 홀로 누워 황홀한 상념에 잠겼을 때에 내 심령의 눈에 번뜩거리노니 오 수선화 외로운 때의 복이여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차고 그들과 어울려 춤을 추었노라. 이것은 겨우 그 중의 한 대목이다. 백굴채, 데이지 같은 작품은 모두 이러한 종류의 것이다. 이 작품을 외우면 시구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깊은 심령적 진리를 깨닫게 된다. 다음은 미국의 도로우이다. 그의 이름은 워즈워드의 이름보다 더더욱 일본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비범한 자연 시인이며 그의 작품이 얼마나 깊은가는 그것을 읽지 않고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다. 시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는 운문을 많이 쓴 사람은 아니다. 그의 문체는 약간 카알라일의 글과 비슷하여 기염만장이라고나 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자연에 대한 눈은 그 지늘이 꿰뚫어 가장 통상적인 자연물에 가장 고상하고 심원한 진리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워즈워드도 미치지 못하는 바이다. 그의 작품으로 유명한 것은 월든, 즉 숲속의 생애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실로 비상한 작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그가 직접 자연과 접촉하기 위해서 그의 거주지인 매사추세츠 주 콩코드 부근에 있는 월든이라고 하는 호숫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거기서 2년 동안 거주한 체험을 적은 것이다. 호수를 논하고 수풀을 평하고 어류를 보고 조류를 고찰한 글인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하면 우리가 그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이 얼마나 깊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나는 일찍이 이러한 서적에 접한 적이 없다. 나는 그가 사랑하는 월든 호수와 그 자매호인 화이트 폰드를 찬양하며 말하였다.
화이트 폰드와 월드는 지구의 표면에 빛나는 두 개의 큰 수정이다. 즉, 빛의 호수이다. 만일 이 두 호수가 영구히 응결한다면, 그리고 떼어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면 아마 사람들이 채취해 갈 것이며 보석으로서 어느 제왕의 관을 장식하기 위해서 팔려질 것이다. 하지만 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땅에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도산의 금강석을 구하는 것이다. 그 두 호수는 시장에 내놓기에는 너무나 정결하다. 그 호수에는 부패물이 없기 때문에 비료가 될 수도 없다. 뭐라고? 천국을 이야기하는 이는 이 지구를 모욕하는 자다. 그는 부엉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것은 정부가 더불어 자살을 꾀할 적의 비명이다. 사랑스러우면서도 지극히 슬프다고 말하였다. 개구리가 우는 소리는 만취한 자의 노래라고 평하였고 그 소리를 흉내내서 드렁크 그건가 봐요. 마셔라 마셔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동정심은 호수의 농어나 숲속의 여우에까지 쏠려 그야말로 자연물의 친구란 그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의 저서로는 월든 이외에도 콩고드 강과 메리막 강의 일주일, A Week on the Concord and Merrimack Rivers 이 있다. F.B. 산번이 쓴 그의 전기는 대단히 재미나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지문학 서적, 지질학 서적, 천문학 서적, 광물학 서적, 동물학 서적, 식물학 서적, 이들 중에서 어느 한 권과 워즈워드 시집 한 권과 드로우의 월든 한 권만 있으면 우리는 유쾌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때로는 낮잠도 좋다. 호언장담도 좋다. 타의 없는 인물평도 좋다. 아침 이슬을 헤치며 농원이나 밭에서 농사 흉내를 내는 것도 대단히 좋다. 밤에는 공부를 그만두고 담화를 위해서 소비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그날의 작업을 마치고 만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잠이 들면 새 사람이 되어 아침을 맞이하고 가을을 맞이할 수 있다. 1899년 7, 8월 도쿄 독립잡지. 이렇게 해서 책만 열심히 읽었는데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길었으니까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쿄 독립잡지의 여름 휴가를 겨냥해서 사람들에게 휴가를 어떻게 유익하게 보낼 것이며 어떤 부분을 보고 유익한 휴가를 보낼 것인가, 어떤 책들을 권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찌무라 선생님의 지식을 대담하게 또는 가감없이 다 드러내셔서 이렇게 유식함을 자랑하셨습니다.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우찌무라 선생님이 평소에 얼마나 지적이시고 얼마나 학구적이고 그러면서 그것을 성서를 통한 세상의 섭리, 우주의 섭리 이런 것으로 연결시켜서 보는 그런 눈이 있었던가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휴가를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말초 신경이나 자극하는 책을 읽으면서도 보내는 것이 휴가라고 생각하면서 지낸 적이 대부분의 여름 시간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위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글을 보니 정말 인간답게 또 생각을 깊이 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사는 것도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꽃이름 하나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물고기 이름 하나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하늘의 별에 어떤 별자리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꾸역꾸역 살아온 삶을 반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들을 지금 다 습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름 휴가에 어떻게 유익한 책들을 보면서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의 이런 제안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책을 읽습니다. 하나님, 이 책의 리딩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 한 분이 있어서 언제라도 이 책의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 좋아진다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답이 되며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약간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